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은지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NCS 직업기초 능력의 수리 능력의 빈출 유형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빈출 유형에 정리된 내용만 보더라도 조금 그래도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눈으로 보는 거, 글로써 이해하는 것과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빈출 유형에 나와 있는 유형들만큼은 마스터해서 앞으로 전혀 또 이런 문제가 없게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이 시간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빈출 유형에서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거속시 파트가 나오게 돼요. 근데 거속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이 하나이지만 유형이 정말 많이 나뉘는 파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단위나 또 그 문제의 어떤 내용을 조금 꼬아서 낸다라고 한다면 난이도도 충분히 또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거속시 유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들만 잘 정리를 해 두신다면 충분히 문제가 바뀌더라도 또 숫자가 조금 어렵게 또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월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속시에 나오는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속력이 바뀌는 경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A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는 뭐 B 킬로미터로 갔을 때 총 걸린 시간 혹은 시간을 주고 뭐 거리를 구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 그래서 문제의 유형은 뭐 거리나 속력이나 시간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속력이 바뀌는 경우에는 보통 시간을 주고 거리를 구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두 지점 A, B 사이를 전기 자전거로 왕복을 하는데 A에서 B까지 갈 때는 시속 30km, 다시 B에서 A로 돌아올 때는 시속 15km로 달려서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랬을 때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는 거리가 동일한데 속력이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NCS를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처럼 그림을 좀 그리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정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정리가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뭐 암산으로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을 세워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거속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공식은 왔다 갔다 바꾸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단위를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속으로 나와 있고 그 단위가 킬로미터로 나와 있죠. 그런데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시간도 물론 나와 있지만 1시간 30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 30분은 90분이죠. 근데 이 90분의 분모에 60으로, 즉 1분이 60분이니까 시속으로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는 60분의 90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란 얘기죠. 즉 6분의 90을 약분하게 되면 2분의 3 아워, 즉 2분의 3시간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두 지점 간의 거리니까 우리가 요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X라고 뒀을 때 총 걸린 시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 두시면 되겠죠. 즉,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그래서 갈 때의 속력은 30이고 거리가 x고요. 올 때는 속력이 15이고 거리가 x인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총 시간이
2분의 3시간이 걸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식에 30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x가 남고요. 2하고 30 약분되면 15가 남죠? 그 15와 3이 곱해지니까 4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3x는 45가 되면서 x는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가 15km가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 게 처음에 이런 이제 수리 능력에서 응용 수리를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뭐 시간 단축이나 꿀팁이나 이런 걸로 뭔가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시기보다는 기본부터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부터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숫자가 너무 감사하게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갈 때의 속력과 올 때의 속력이 서로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거리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원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거리가 동일해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갈 때의 속력과 갈 때의 속력이 30인데 올 때의 속력은 15인데 어때요?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한테 2배를 했을 때의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어떻죠? 마지막에 90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리가 같고 속력은 2배란 말. 속력이 2배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어, 갈 때 한 걸음을 걸어가면 올 때는 2걸음씩 걸었을 때 왔다 갔다의 속력이 동일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지금 90분이면 갈 때와 올 때 속력이 2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도 당연히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이 덜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어떤 느낌인지? 그렇다면 전체 90분 중에서 아마 갈 때 걸린 시간은 30분이 걸린다면 올 때 시간이 60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90분을 3분의 1조각, 3분의 2조각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거리는 바로 나오게 돼요. 갈 때 속력이 30km였는데요. 시간당 30을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즉 2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5km가 된다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30km로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올 때로 놓고 본다면 15km를 1시간 동안 걸렸다라는 거는 거리가 15인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처음에 식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나중에는요, 요렇게 속력이 딱 떨어지게 2배, 시간도 딱 떨어지게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사실 여러분 요 1번 문제는요, 10초 안에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을 잘 정리하시면서 속력이 바뀌었을 때, 시간을 알려줬을 때, 이동 거리가 같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을 잘 다져 놓으신다면 문제가 바뀌더라도 암산으로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속시에서 나오는 2번째 유형이에요. 이번엔 뭐냐면 항상 이런 거 있죠. 누가 먼저 나갔어. 그 뒤에 누가 나갔는데 따라잡았어. 항상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긴 즉슨 당연히 뒤 따라 나간 사람이 앞에 먼저 나간 사람을 따라잡았다라는 건 뒤에 출발한 사람이 속력이 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지금 연재가 먼저 출발을 하고 10분 뒤에 현수가 따라 나가요. 그런데 연재는 1분에 180m의 속도로 걷고 있고요. 현수는 분당 240의 속도로 걷고 있어요. 그랬을 때 현수는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연재를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뭐냐면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만났다라는 거는 누가 먼저 나가고 뒤따라 나갔다 하더라도 만났다는 건 뭐예요? 이동 거리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다?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고 있죠? 속력을 알고 있어요. 연재와 현수. 그리고 그들이 걸린 시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연재가 10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현수가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만났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현수가 걸린 시간. 첫 번째, 현수의 이동 시간을 미지수로 두는 거죠. 현수의 이동 시간을 x라고 두면 당연히 여러분 연재 이동 시간은 얼마가 되겠어요? 현수보다 10분 먼저 나갔기 때문에 x에다가 10분을 더한 만큼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이 문제도 너무 감사한 거는 단위가 동일합니다. 분당 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다 했네요. 왜냐면 현수가 x시간만큼 240m의 속력, 즉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 얘긴 즉슨 지금 현수는 240의 x만큼 이동한 게 총 이동거리가 된다면 연재는 180에서 x 플러스 10만큼 달려왔을 때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다? 이 둘의 이동 시간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80x가 넘어가게 되니까 60x가 남게 되는 거고 1800이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미지수로 뒀었던 현수의 이동 시간은 30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도 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좀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사실 연재하고 현수의 지금 속력의 비를 생각해 보신다면 연재가 지금 6으로 약분한다고 하면 3걸음을 갈 때 현수는 4걸음을 갈 수 있죠. 18대 24는 3대 4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연재가 3걸음을 갈 때 현수가 4걸음을 갈 수 있다라는 건 결국에 몇 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수의 이동 시간이 여러분 잘 보세요. 30분이면 지금 연재가 40분 걸린 거죠.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연재는 1분에 3걸음 걷는다고 그랬고 현수는 1분에 4걸음 걸으니까 만나려면 얘가 3분이 걸리고 얘가 4분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또 비례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들을 지금 머리에 넣게 되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뒤따라 나간 사람이 따라잡았다라고 나왔을 때는 항상 속력이 빠른 사람이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작은 쪽을 곱하고 속력이 느린 사람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 시간을 곱해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문제를 풀기에 수월해진다는 거죠. 항상 어디에 뭘 곱해야 되지?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거속시가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속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주보고 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돈다던가 반대 방향으로 돈다던가 요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런 트랙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항상 하단에 이런 단위라는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뭐 속력 차이는 운동장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장 한 바퀴가 4km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트랙을 우리가 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트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스타트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 때와 반대 방향으로 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반대 방향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에 두 사람이 걸은 거리는 바로 이 트랙의 둘레의 길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 P가 걸은 거리랑 Q가 걸은 거리를 더한 게 이 트랙의 4km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여러분들이
밑에 아까 제가 해놨던 이 두 사람 속력의 차이가 항상 운동장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납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누군가가 조금 더 빨라요, 속력이. 그러면 예를 들어 출발을 해서 속력이 빠른 사람이 먼저 출발을 해서 다시 처음 위치까지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도착을 했다고 했을 때, 속력이 느린 사람은 아직은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직은 도착지까지 도착을 할 수가 없어요. 속력이 더 느렸기 때문에. 그 얘긴 즉슨 속력이 빠른 사람이 한 바퀴 이상을 돌아야만 속력이 느린 사람이 처음 위치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장 한 바퀴만큼 속력 차이가 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속력이 빠른 사람이 두 바퀴를 돌아야, 그죠? 그럼 속력이 느린 사람이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때요? 트랙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속력이 빠른 사람이 한 바퀴 반을 돌았다라고 하면 속력이 느린 사람은 반 바퀴를 돌았어야만 이 둘의 속력의 차이가 한 바퀴만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랙 문제는요, 식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보면 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1, 2, 3, 4, 5번에서도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 보니까 뭐가 같이 붙어 있어요? 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 단위를 맞추자. 그래서 1시간 20분은 80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앞에서 80분이라는 건 60분의 8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40분이라는 거는 60분의 4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속력이 누가 더 빠르고 느린지를 알아야 되는데 해나가 예지보다 빠르다고 했고 해나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해나의 속력을 저희가 x라고 두고 예지의 속력을 y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해나의 속력을 x, 예지의 속력을 y라고 둔다면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반대 방향 있었죠? 반대 방향은 두 사람의 걸은 거리가 이 트랙, 여기서 운동장이 되겠네요. 운동장이 4km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해나의 속력은 x고 예지의 속력은 y인데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여기죠. 3분의 2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해나는 3분의 2시간을 x만큼, 예지도 3분의 2시간을 y만큼 달렸을 때 4km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같은 방향일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4시간. 그러면 얘는 빠른 사람, 즉 해나가 3분의 4시간만 3분의 4시간 동안 x만큼 돌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예지가 3분의 4시간에 y만큼 돈 바퀴를 빼야만 트랙의 즉 운동장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보시면 어차피 지금 제가 떨어뜨려서 쓰기는 했지만 우리 지금 공통수가 나오니까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위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즉 이게 3분의 2로 묶고 x 플러스 y는 4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 3분의 4로 묶고 x 마이너스 y는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분수 싫어하지만 분수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역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좋겠죠. 즉, 3분의 2를 없애기 위해서는 2분의 3을 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게 x 플러스 y는 4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남죠? 6이 남게 되겠죠. 두 번째 식은 x-y는 4에다가 4분의 3을 곱하기 때문에 3만 남게 돼요. 그래서 두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하나는 x 플러스 y는 6, 하나는 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할 건데 우리 해나의 속력은 x 값이니까 y를 소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2x는 9가 돼서 결과적으로 해나의 속력은
2분의 9km per hour가 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지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y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랙 문제는 정말 바뀌지 않아요. 항상 이런 단위를 맞추는 거라던가 속력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한다던가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랙도 뭐 유형이 거의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잘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단위를 잘 맞춰주시고, 반대 방향이면 더하고, 같은 방향이면 빼고,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랙 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제가 바로 배강물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배강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요것도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하류가 있고 상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배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배가 밑으로 내려올 때 속력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더해줘요. 배와 강물의 속력을 더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배는 올라가야 되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요? 반감이 되겠죠. 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은 반대 방향으로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속력이 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게 돼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배가 물보다 빠른 거 맞아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조건을 넣어놓죠.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리고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배의 속력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얘도 똑같죠? 어차피 거리가 12km로 지금 정해져 있고, 지금 보시면 상류로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렸고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트랙 문제랑 동일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전체 거리가 뭐인 걸 알고 있죠? 12인 걸 알고 있어.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뭐 1은 곱하나 마나가 되는 거고.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갈 때는 똑같은 거리를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는데 얼마나 걸렸다? 3시간이 걸렸다. 이 얘기.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1은 곱하나 마나니까 x 플러스 y는 1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요 12하고 3x-y는 얘를 약분해서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겠죠. 그 얘기는 즉슨 다시 한번 밑에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12가 되는 거고요. 제가 요거 지우면서 는이 지워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y는 4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되는데 물의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y값 구해야 되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y는 8이 되고 y는 4가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요 유형이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지금 요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유형이.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거리하고 시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올라갈 때죠. 올라갈 때. 올라갈 때인데 어쨌든 12km를 3시간이니까 1시간에 가는 거리 4. 되실까요? 그럼 얘는 1시간에 가는 거리가 어쨌든 12죠. 이해되세요? 12를 3으로 나누면 4가 나오는 거고 12를 1로 나누면 12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빨리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수를 한 번은 더해요. 그리고 2로 나누고요. 이 두 수를 어쨌든 숫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그럼 8을 다시 한번 2로 나눠요. 그러면 지금 얘는 8이 나오고 얘는 4가 나오죠. 그럼 4가 속력이 느린 친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요 원리 이해되세요? 요게 꿀팁이에요. 배강물 문제에서는 정말 단순 형태로 나왔을 때는 지금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찾으면 4하고 12가 나오면 둘을 한 번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한 번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걸 2로 나눈 게 속력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더 느린 친구의 답이 바로 4km가 되는 거고
빠른 친구, 즉 배의 속력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1번 문제에서 거속시 유형에서도 10초 만에 암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4번 같은 패턴도 10초 만에 답을 구할 수 있죠. 너무 쉽죠. 이렇게 조금 배강물 문제에 대한 유형도 정리가 되고 단위도 잘 정리가 되시면 사실 이 문제 유형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배강물 문제에서 이렇게 좀, 어, 약분이 좀 수월하게 되고, 소수점이나 뭐, 소수점으로 사실 떨어져도 같은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요게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푸시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요 원리가 잘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배강물 문제도 정말 쉽게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차 문제인데요. 기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차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어떤 기차의 길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철도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터널이 될 수도 있고, 바뀌어요. 근데 문제를 지금 보게 되면, 다리가 200m예요. 다리가 일단 200m.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40초가 걸렸는데, 그 기차가 있다라는 거죠. 기차. 그죠?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기차가 1000m를 통과한대. 근데 그때는 2분이 걸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왜냐? 얘가 지금 40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또 2분이잖아요? 그럼 얘를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 120초로 바꿔서 단위를 맞춰주는. 자, 그럼 요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기차가 200m를 달릴 땐 40초가 걸렸고, 1000m를 달리는 데는 2분이 걸렸다. 그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 자,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차의 앞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스타트를 해서 이 기차가 완전히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튀어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게 뭐 200m가 되든 1000m가 되든 기차가 완전히 튀어나왔을 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0, 1, 2 해서 여기까지 200 하고 이만큼 더 왔죠? 마찬가지로 0에서 1000까지 왔는데 이만큼 더 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다? 기차가 이동한 거리가 200m가 아니라 200m를 이동하고도 이 기차의 길이인 만큼을 더 이동한 거구나. 즉, 200 플러스 x만큼 이동을 하는데 40초가 걸렸단 얘기구나. 마찬가지로 1000m도 1000m가 아니라 1000m의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하는데 120초가 걸렸단 얘기구나. 이 얘기. 근데 이 두 기차는 어떻다고요? 같은 기차예요. 같은 기차. 그럼 저희가 지금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첫 번째 속력, 그리고 첫 번째 속력, 두 번째 속력. 근데 첫 번째 속력과 두 번째 속력은 같은 기차이기 때문에 속력이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요. 1대 3이 되죠. 그러면 서로 x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얘는 600 플러스 3x가 되는 거고 얘는 1000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이항하고 이항하면 2x는 400이 되고 x는 200이 된다. 즉 기차의 길이가 200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기차 문제도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하면 뭐 터널이든 다리든 요 길이에 기차의 길이까지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기차 길이 뭐 터널 문제도 정말 연습만 되어 있고 원리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속력이 2배가 된다. 뭐 기차가 뭐 A, B 두 개가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저희가 거속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농도 문제로 가볼게요. 농도 문제는 워낙에 또 요즘에 준비를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또 수월하게 푸실 수도 있는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죠. 물이 추가되거나 증발되는 경우 있고 거기에서 소금이 또 추가되거나 소금을 빼는 경우가 있고 또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가 있고요. 또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었을 때 혼합물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두고서 농도를 구하게 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 농도 문제는 처음에는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가중치로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죠. 그두 가지 다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처음에 푸실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 일단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교과 과정 안에서는 바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NCS에서는 이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꿀팁을 사용하는 게 소금의 양이라던가 가중치를 위해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재를 사서 보셔도 앞에서는 이제 정석풀이가 되어 있을 거고 뒤에서는 가중치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모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소금물에서 물을 추가하든 물을 증발시키든 어떻다?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물이 증발하는 건 말 그대로 물만 날아가는 거지 소금의 양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증발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가중치로도 안 풀어요. 왜냐면 암산으로 바로 답이 나오거든. 자, 왜냐? 보통의 소금물은 항상 이 100이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9번 문제에서도 지금 소금물이 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요거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300 곱하기 100분의 농도니까 요거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서 물이 증발하는데 물은 농도가 없기 때문에 0%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300에서 물이 날아갔으니까 300에서 X를 빼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농도가 1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으로 우리가 식을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물은 농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식을 쓸 때 쓰긴 했지만, 이 부분을 그냥 아예 쓰지 않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으로 푼다거나 물이 증발되거나 추가됐을 때는 굳이 가중치로도 풀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뭐냐. 이 소금물과 이 밑에 있는 백은 항상 거의 약분이 돼서 이 소금물의 앞자리 숫자와 농도를 곱한 게 결국에 소금의 양이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얘는 보자마자 소금의 양이 24인데 83, 24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증발을 하든 뭐 하든 우리 소금의 양엔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고. 근데 그리고 나서 농도가 12%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12%와 소금물 얼마가 있었겠죠? 제가 그냥 소금물하고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금물도 100이랑 약분돼서 뒤에 여기 앞에 숫자만 있고 이 공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네모라는 숫자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네모와 이 12라는 값이 곱해진 게 소금의 양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게 애초에 8%의 소금을 300g에 들어있었던 소금의 양과 같은 거 아닌가요?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12 곱하기 네모가 24가 된다는 얘기는 네모가 얼마다? 2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원래 2가 아니라 얼마였죠? 200이었죠. 100이 약분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은 2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럼 증발한 거는 얼마다? 100g이 증발된 거죠. 원래 300이었는데 200이 남았어. 근데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나중에는 이거를 10초 만에 그냥 암산으로 풀 수 있게 된다. 왜?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소금물 100으로 약분한 나머지 숫자와 곱한 24. 근데 얘가 12네? 그러면 2가 있어야 되니까 증발한 건 100이고요. 이것까지 구하는데 10초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농도 문제에서 증발되거나 물이 추가된 문제는 앞으로 정말 쉽게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음.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는 물이 증발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살짝 응용되는 게 있어요. 소금물을 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금물을 퍼내는 거랑 물이 증발되는 건 좀 다른 개념이죠. 소금물을 퍼냈다라는 거는 물도 퍼내지만 소금도 퍼내기 때문에
앞에서 봤었던 물 추가 증발하고는 조금 달라요. 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유형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문제로 되어 있는데 물을 증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소금물을 퍼내는 유형이에요. 여기 조금 오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 증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자, 200g에 10%가 있는데 여기서 소금물을 퍼냈는데 우리 애초에 200g의 10%인 소금물에서 소금물을 퍼낸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그냥 X만큼 뺀 나머지가 된 거예요. 퍼내면. 근데 이 퍼낸 만큼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물을 넣겠대요, 물을. 근데 우리 물은 어떻다고요? 농도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X만큼 넣는데 0%짜리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3%의 어떤 소금물을 섞었대요. 그랬더니 토탈 5%의 300g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 소금물을 퍼낸 유형에서는 뭘 알아내셔야 되냐면 바로 이 3%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이에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x인데 여기 플러스 x니까 x는 없어지죠. 그 얘기는 즉슨 3%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100g이 된다라는 걸 그냥 바로 아실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건데, 자, 일단 얘는 소금이 없죠. 제가 소금의 양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소금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뒤에서부터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얘 소금의 양은 얼마 있어야 돼요? 15g이죠. 3, 5, 15. 얘는 소금의 양 얼마예요? 3. 그럼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 들어있는 일단 소금의 양이 얼마면 돼요? 12g이면 되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200-x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을 때 10이랑 곱해서 12가 나오려면 얘가 어쨌든 1.2여야 되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소금물은 항상 100으로 약분을 해서 남는 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얘가 120이었다라고 하면 100으로 약분했을 때 1.2가 남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아, 200-x가 120이 나와야 되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찾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퍼낸 이 소금물, 즉 x는 얼마나 8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만 정리해 보시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답이 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물어본 건 뭐냐면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10%의 80g을 퍼낸 거잖아요. 그죠? 퍼낸 소금물은 얘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우리 80, 100으로 약분하면 0.8이죠? 0.8을 10으로 곱하면 얼마다? 8g이 나오게 되니까 답이 1번이 돼요. 그래서 사실 10번 문제는 어,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을 조금 더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왜? 소금물 구한 다음에 소금의 양 구한 다음에 또 퍼낸 소금물 구한 다음에 다시 소금의 양을 구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소금의 양을 구하는 이 100으로 약분한 나머지 숫자를 농도와 곱해서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원리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도 빨리 푸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30초 안에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중치로 푸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혼합물이 형성되는 경우 있죠. 소금물 두 개를 섞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중치로 빨리 풀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가 소금의 양으로도 풀 수 있지만 가중치로도 그냥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6%의 소금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우리가 18%의 소금물을 섞어요. 그랬더니 항상 중간에 농도가 만들어지겠죠. 10%짜리에 900g짜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6%짜리에도 소금물이 몇 g인지 18%짜리에도 소금물이 몇 g인지는 지금 이 상황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섞은 이 농도와 소금물을 아는 순간 얘는 가중치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섞은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10%의 농도가 얼마씩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구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6에서부터는 4만큼 차이가 나고 18에서만큼은 8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이 4대 8의 비라는 건 다시 약분을 하면
1대2로 바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항상 비례식은요, 예를 들어, x 대 y는 a 대 b라고 한다면 곱해지는 게 서로 반대가 곱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1대2로 나왔을 때, 즉 4대 8을 약분이 될 때까지 약분을 해서 1대2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주셔야 돼요. 곱할 때는 다른 수가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섞었을 때 최종적으로 900이었는데 이 900을 어떻게 한 거냐면 2대1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900이라는 거를 2대1로 나눴다는 거는 전체 세 조각을 낸 것 중에 얘는 하나, 얘는 두 개를 가져갔다는 얘기니까 얘는 300g을 가져간 거고 얘는 600g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 물어본 6%짜리엔 얼마나 들어있어요? 하면 600g이 답이 되는 거고 18%엔 얼마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300g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빠르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중치로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빨리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소금의 양이 잘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농도가 같은데 소금의 양이 다른 혼합물 문제 있죠? 얘를 바로바로 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농도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의 농도를 X라고 두고 B의 농도를 Y라고 두면 우리 얘를 100으로 약분한 다음에 농도 곱한다고 했으니까 0.5x 바로 쓸 수 있고 얘는 2y가 되죠. 그러면 섞으면은 사실 250이잖아요. 50이랑 200.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0으로 약분한 거니까 2.5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요? x. 100을 약분하니까 그냥 x 된 거고 150, 100으로 약분하면 1.5y.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섞은 게 250이니까 얘는 2.5 곱하기 8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B의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X를 소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한테 2를 곱해서 개수를 맞춰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X 플러스 4Y는 우리 얘한테 2 곱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2.5 곱하기 12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돼요? 2.5y는 2.5 곱하기 4만 남아요. 제가 왜 2.5 곱하기 68을 계산 안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어차피 2.5, 2.5 약분되기 때문에 y는 얼마가 돼요?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의 농도가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도에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가중치, 요 두 개만 잘 이해가 되셔도 이렇게 혼합물이 나오는 경우에도 바로바로 식을 세워서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응용수리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꿀팁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수 판정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배수 판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작년 대비 얼마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증가하고 감소한 게 항상 작년 뭐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원래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우게 되면 작년에 남자를 X라고 두고 작년에 여자를 Y라고 두면 지금 작년에 총 인원수가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식으로 놓고 봤을 때 X 플러스 Y가 50명이 되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 남성은 1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X에 대해서 10%니까 0.1X 20%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Y에 대해서 0.2Y가 돼서 전체적으로 2명 그러니까 52명이 아니라 그냥 전체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2명 증가했어요 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가하고 감소한 게 2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 올해 가입한 남성의 현수를 물어봤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작년 회원의 남성 회원의 수를 X라고 뒀을 때 우리 10% 증가했죠. 그러면 올해의 남성은요. 작년 기준으로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110x가 돼요. 올해 남성 전체 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00분의 110은 약분이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10분의 11x까지 되는데 사람은 분수나 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10과 이 x는 약분이 돼서 x가 아닌 x 다시라는 값이 남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의 남성은 11 곱하기 x 다시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올해의 남성은 뭐의 배수만? 11의 배수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1, 2, 3, 4, 5번 중에 11의 배수는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수 판정.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지 않고 지금처럼 증감에 나올 수 있는 배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의 수가 절대 수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비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이 빈출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똑같아요. 지원한 지원자 수가 일단 40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1차 서류 합격이 40%. 그러면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1차에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고 전체 인원이 있을 겁니다. 총계라고 그냥 쓸게요. 그럼 합격자가 40%면 당연히 불합격자가 60%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전체 지원자가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어요. 그럼 이 400명 중에 40%는 160명이 되고요. 60%는 240명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2차 면접에서 1차 합격자에 대해서 경쟁률이 10대 1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 10대 1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10명 중 1명이 붙었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그럼 지금 당연히 1차 합격자가 2차로 넘어오는 건데 합격자가 몇 명이었어요? 160명이었죠. 그러면 160명 중에서 여러분 10대 1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비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총계가 160명이 되는 거죠. 10%. 10%라고 쓰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160명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근데 이 160명을 지금 10대 1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10명 중에서 1명이 붙었다는 얘기니까 합격자의 비율이 1이면 불합격자의 비율이 9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걸 1과 10으로 두시면 안 되고 1과 9로 둬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1%니까 16명이 되는 거고 9%니까 144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불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였어요? 전체 지원자 대. 자, 그럼 전체 지원자가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죠? 그 중에서 2차 면접의 합격자는 16명이니까 400대 16, 즉 25대 1을 구하라 이 얘기였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비례식으로 나왔을 때 틀릴 수 있는 요인은 이 10대 1이라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10명과 1명이니까 11명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10명 중에 1명이 합격했다라고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왔을 때와 비율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비율을 잘 보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거속시, 그리고 농도, 그리고 이 배수 판정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빈출 유형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꿀팁이 존재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응용수리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 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꿀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합격률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배운 이 내용들 꿀팁을 그냥 하루 공부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잘 복습하시면서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자꾸 실수가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네, 앞으로 실전에서 실수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이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